이번에는 측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오차를 우연오차, 개통오차, 그리고 과실오차라고 분류를 하는데, 우연오차라는 것은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오차이고, 개통오차라는 것은 어떤 측정기 자체의 문제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 오차, 이런 오차를 개통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실오차는 측정자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오차를 과실오차라고 합니다. 우연오차는 오차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오차라고 했는데, 이 오차는 측정값의 산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우리가 그 타겟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값이 산만하게 나타나는 것, 이 원인이 바로 우연오차입니다. 이 우연오차는 어떤 기온의 미수한 변동 또는 기기의 미세한 변동, 측정자의 주의 산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산포가 커지는 이런 오차가 나타나는데, 이런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을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우연오차는 산포, 즉 정밀도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 다음은 개통오차입니다. 이 개통오차는 어떤 계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차, 그 다음에 환경오차. 이 환경오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실의 표준 온도가 20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측정실 온도가 23도씨였다. 그러면 표준 온도에서 3도씨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3도씨에 해당하는 열팽창 계수에 의한 오차,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계산식에 의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이론식을 단순화하면서 생긴 이론오차, 그 다음에 측정자가 아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통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개통오차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할 때 중심값이 여기인데 평균값이 여기라서 이만큼 중심값에서 치우침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통오차는 치우침, 편의의 원인이 되는 오차인데, 이것은 요 값만 이쪽으로 이만큼 옮겨주면 된다. 아까 우리가 사격을 얘기했을 때 가늠자 조정을 통해서 표적의 중앙으로 옮겨줄 수가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개통오차는 측정기의 교정, 보정, 그 다음에 측정 환경 조절, 이거는 20도씨로 온도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온도 보정 식을 이용해서 측정값을 보정해 준다든지 그런 작업에 의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이론식, 측정자의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 개통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연오차는 측정을 할 때마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지만, 이 개통오차는 모든 측정값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개통오차만큼 측정값이 오차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정을 통해서 이 값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밀측정공학 시간에 교정에 대해서, 교정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교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개통오차를 제거해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실오차인데, 과실오차는 부적절한 측정 오차, 부적절한 측정 절차, 그 다음에 측정값을 잘못 읽었다든지 측정 결과를 실수로 잘못 기록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측정하는 사람이 측정 방법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측정을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부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측정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든지 또는 몸이 아주 피곤하게 놀았다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러한 과실오차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과실오차는 단지 오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제조 공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고 또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만 이런 과실오차를 방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정한 거래의 기준이고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정확한 측정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오차의 종류를 요약을 해보면 과실오차는 어떤 개인이 실수에 의한 거니까 그것은 제외를 하고 크게 개통오차와 우연오차가 있는데, 우연오차는 원인이 명확치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다. 그러나 개통오차는 측정기의 고유오차, 환경에 의한 오차, 그 다음에 측정자의 습관에 의한 오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개통오차는 교정이라는 걸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이 우연오차는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그 평균값을 통계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결을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공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도면에 여러 가지 표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기하공차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치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치수 공차라고 여기 표기됐는데, 치수 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공차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아예 공차를 치수 한 개 치수로 나타내는 방법, 이것도 공차를 준거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공차에는 이제 기하공차가 있고 치수공차가 있는데, 이 공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에 치수 및 공차를 표기하는 방법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치수 한 개 치수를 주어서 위치수, 아래치수 이렇게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공차와 마이너스 공차가 같지 않을 경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따로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름값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개를 정해주는데, 이거는 앞에다가 작은 치수, 뒤에다가 큰 치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방법인데, 공차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공차라는 것과 치수차, 편차, 오차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텐데, 공차가 뭐냐, 공차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은 치수를 완벽하게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치수차의 한계를 정해야 되는데, 이런 허용된 치수차, 이것을 공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차는 상한 공차와 하한 공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35에 플러스 100분의 5, 마이너스 100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규격은 기자가 빠졌네요. 기준값과 공차로 구성이 됩니다. 25라는 것은 기준값이고 플러스 0.05 플러스 0.03 이것은 공차가 되고, 이것은 기준값이 되는 거죠.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준값이 되고 이것이 공차가 되고, 이것을 합쳐서 규격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KSB 0401에 나타나 있는 그 용어인데요. 우리가 쓰는 거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체라는 것은 치수 공차 방식, 끼워 맞춤 방식이 되는 대상이 되는 부분, 이거를 형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측정 요소, 비측정물, 측정 대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라는 것은 형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 예를 들면 지름, 이런 것들을 치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품의 폭, 치수라고 그러고요. 이런 지름, 치수, 그 다음에 이런 높이, 이런 것들을 전부 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치수, 이것은 치수는 치수인데 실제 치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표현을 하면 10이라는 것은 도면 치수고요. 이걸 측정을 했더니 얘가 9.98이었다. 그러면 9.98은 실치수, 이것은 측정값,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 한계 치수, 이것은 허용 공차 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다.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0.01 요게 허용 오차, 곧 공차가 되는데, 허용 한계 치수는 9.99에서 10.01 요 사이가 이제 허용 한계 치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치수, 최소 허용 치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금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제품에서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그러면 최대 허용 치수는 상한 치수 10에 플러스 0.01, 그러니까 이거는 10.01, 이것이 상한 치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0.01은 9.99가 되니까 이거는
하한치수가 되는 거죠. 상한치수를 최대 허용치수, 하한치수를 최소 허용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치수는 우리가 기준값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위치수 허용차 및 아래치수 허용차를 적용하는 데 따라 허용 한계치수가 주어지는 기준이 되는 치수. 여기서 보면 이제 10이라는 치수가 요게 기준 치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수차, 편차. 그러니까 치수차는 실치수에서 기준치수, 측정값에서 기준값 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오차라고 표현을 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차, 편차, 치수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KS에서 규정한 그 용어는 치수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위치수 허용차, 이거를 상한공차라고 얘기합니다. 허용차가 공차고요. 아래치수 허용차는 하한공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공차는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의 차, 이를 치수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에서 플러스 0.1, 마이너스 0.05 이런 값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 0.1, 지금 요것이 위치수 허용차, 요 마이너스 0.5가 아래 치수 허용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차는 플러스 0.1에서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치수 공차는 0.15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위치수 허용차, 위치수 허용차는 플러스 0.1, 아래치수 허용차는 마이너스 0.05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대 허용치수, 최대 허용치수는 50에서 플러스 0.1이 되니까 50.1이 되고요. 최소 허용치수, 요거는 50에서 마이너스 0.05가 되니까 49.95. 그래서 치수공차는 50.01 마이너스 49.95는 0.15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측정한 실치수 G라는 값이 34.97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가 기준치수, 기준치수는 얼마가 될까요? 기준치수는 여기 35가 되는 것이죠. 35. 그 다음에 최대 허용치수는
35 플러스 0.05는 35.05가 되고요. 최소 허용 치수는 35에서 아래 치수 허용차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요거는 34.95가 되고, 그리고 위치수 허용차는 플러스 0.05, 아래치수 허용차는 마이너스 0.05. 그래서 치수 공차는 0.1이 됩니다. 그럼 치수차는 얼마가 될까요? 치수차는 실치수가 아까 측정값이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34.97에서 기준치수 35를 빼니까 얘는 0.03 마이너스 0.03이 됩니다. 한 공차가 마이너스 0.05이고 상한 공차가 플러스 0.05인데 치수차가 하한 치수보다 크거나 같고 상한 치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합격인데 얘가 0.03이니까 지금 이 제품은 합격인 거죠. 그래서 기준치수, 최대 허용치수, 최소 허용치수,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 치수공차, 실치수, 치수차, 이런 항목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것을 다 정리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36 플러스 마이너스 0.1이고요. 실치수 G가 34.97이 아니고 35.13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A에서부터 H까지의 각각의 값이 얼마가 되고 최종적으로 합격인지 또는 불합격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해서 레포트로 제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레포트가 두 가지가 되네요. 지난번에 공구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한 것이 직접 측정이냐 간접 측정이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측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간접 측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정리하라고 한 것이 과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치수가 36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규격인 경우에, 이런 규격을 가진 제품이 있을 경우에 기준치수, 최대 허용치수, 최소 허용치수,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 치수공차, 그리고 실치수, 치수차, 그리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두 번째 레포트고요. 여기 실치수는 35.13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부담을 주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격과 공차와 또 치수차와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것이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측정 방법, 측정기의 종류, 뭐 오차, 측정기의 특성, 공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럼 측정기를 선택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측정기를 선택할 때는 측정 대상, 그 다음에 측정 환경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수량이 많으냐 적으냐, 측정 방법, 일일이 수동으로 할 거냐 자동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측정기에 요구되는 성능, 아까 우리 배운 뭐 정밀도, 감도, 뭐 정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는 측정기를 선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전에 정반 방식에서 쓰던 눈금이 매겨져 있는 이런 측정기들은 사람이 피곤하고 또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점점 디지털로 표시되는 것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로 표시되는 측정 기기들이 이제 읽기에 편한 것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비싸고 또 고장이 쉽게 나고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약하고 또 중간에 어떤 찍힌다든지 충격이 가해지면 치수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는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이러한 것 때문에 디지털로 눈금을 읽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금이 매겨진 것을 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통적으로 쓰던 그런 눈금이 매겨져 있는 측정기와 또 최근에 나오는 디지털로 눈금이 측정 값이 표시되는 그런 것들을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원리를 다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기를 선택하는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측정기의 선정은 공차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25마이크로미터의 공차를 가진 이런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2.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정도를 가진 게이지를 가지고 이 제품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게이지가 정확한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 게이지에 또 10분의 1 정도 되는 정밀도를 가진 0.25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가진 측정기를 가지고 이 게이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측정기에 5분의 1 내지 10분의 1 되는 그런 게이지를 가지고 다시 이 측정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게이지 블록이 되고요. 또 이 게이지 블록을 또 검사하기 위해서는 광파 간섭계를 사용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단계까지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이쪽은 교정 전문 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는 영역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측정을 공부하고 나중에 회사에 갈 때 직접 이런 측정기를 사용하는 산업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측정기를 교정하는
교정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측정의 방식에서 배울 때 지금 이 부분은 절대 측정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어떤 연구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 더러는 또 이런 연구소로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연구 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부 습득을 하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사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측정 방식, 측정기의 종류, 측정기의 특성, 정밀도, 오차, 그리고 측정기의 선택 방법, 공차,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잘 기억했다가 측정 실습 시간에 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